잠시 후 여러분은 8.15 해방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 강탈 후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 국왕에게 직속된 조선 최고 통치권자로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되었으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비롯하여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하며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총독부와 행정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를 내세우기 위하여 총독부의 직속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설치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완용, 송병준 등의 친일파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제는 지방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군, 면, 동, 리 단위를 통폐합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직 관료와 면의 유력 인사 가운데 면장을 선발하여 이들을 식민 통치의 협력자로 활용했습니다. 1910년대의 일제는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는 치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경찰 관서와 헌병기관을 설치하고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는 물론 일반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헌병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유지 업무를 넘어 첩보, 농사 개량, 세금 징수, 검열, 언론 지도 등을 담당하며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고 1910년에는 범죄 즉결례를 제정하여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나 재판 없이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하여 1911년 105인 사건을 일으켜 신민회를 해체하고 의병 세력을 강제 해산하였습니다. 105인 사건은 일제가 신민회와 관련된 황해도, 평안도의 독립운동가들을 대량으로 검거하기 위하여 데라우치 총독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혐의를 씌워 600여 명을 체포하고 그중 대표인사 105인을 기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12년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여 한국인에게만 가혹한 태형을 적용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조선인에 한하여 5대 이상의 태형에 처할 수 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조선 태형령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일반 관리는 물론 학교 교원들까지 제복과 칼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을 제정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한국인의 민족신문을 폐간하고 민족적 역사서나 잡지 등의 출판도 금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단체는 물론 학회마저 해산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한반도를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삼고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육령에 따라 교육과정은 일본어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주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수업 연한은 일본보다 짧은 4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통해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민족교육기관인 사립학교를 강하게 탄압하여 사립학교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피해 민족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개량 서당이 증가하자 일제는 1918년 서당 규칙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억압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제는 효과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기초 자료 수집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권, 토지 가격, 지명,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며 토지조사 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측량 지역 내에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총독부 관보를 통해 토지 조사령을 실시한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지세 부담의 공정성 확립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은 토지 경작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인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토지 매매 및 저당을 자유롭게 해 일본인의 토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였으며 필요 서류 마련이 어려웠던 탓에 미신고 토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과정에서 미신고 토지, 대한제국 황실 소유지인 궁방전, 관유지인 역둔토, 그리고 마을이나 문중의 공유지 등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들을 총독부의 국유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면적이 증가하면서 조선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전체 농경지의 약 1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회사와 일본인 지주들에게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일본 농업회사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대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소작인이 소작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인 도지권을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땅을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은 기존에 관습상 인정받던 경작권을 상실하고 지주와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어 일본인 지주와 한국인 대지주의 권한이 커지자 소작인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수해야 했으며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도시 빈민,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습니다. 일제는 한국인의 산업활동과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회사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엄격히 통제하였는데 이에 따라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조선 총독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며 총독은 회사에 해산 명령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자 지점을 둘 때에도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령을 통해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령 시행 이후 전기, 철도, 금융 등 중요 산업 분야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였고, 한국인 기업 설립은 소규모 제조업이나 매매업과 같은 경공업 분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제는 1911년 삼림령과 1918년 임야 조사령 발표를 통하여 산림 벌채를 금지하며 산림과 임야를 대규모로 약탈하였습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산림을 대량 벌채하여 일본으로 유출하였고, 전국적인 임야 조사 사업 실시로 방대한 임야를 국유림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1911년에 조선 어업령을 발표하여 어업권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본인이 주요 어장을 독점하게 하였습니다. 1915년에는 조선 광업령을 통해 조선인의 광산 운영을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산을 일본 기업이 독점하게 함으로써 일본 기업은 광산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며 조선의 지하 자원을 대규모로 약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담배, 인삼, 소금 등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변경하고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여 금융과 산업 분야에 대한 침탈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일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원 등의 일본 반출과 일본 상품의 수입 및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간 시설을 건설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14년 호남선과 경원선 철도를 개통하여 X자 모양의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였습니다. 일제는 3.1운동으로 인한 조선의 거족적 저항을 경험하고 조선인에 대한 학살 및 만행으로 식민 통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자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통치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 새로운 조선 총독으로 취임한 사이토는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조선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한다 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숨기고 친일 세력을 육성하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 한 기만적인 전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총독에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고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한 후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와 교원의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1920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창간을 허가하고 한글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22년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늘리고 고등 보통학교를 증설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총독은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복제를 개정하여 관리와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를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통치 방침 발표를 통해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민족의 불만을 달래려는 일제의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실제로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병을 일반 경찰로 전환했을 뿐 경찰 관서와 경찰관의 수, 예산 등은 3.1운동 이전과 비교하여 모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일제는 고등경찰제를 도입하고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포함한 신문들은 엄격한 검열을 받았으며 기사가 삭제되거나 심지어 압수, 정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도평의회와 부, 면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한국인의 정치 참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실제로는 의결 권한이 없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구성원 대부분은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교육기회 확대를 명목으로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늘리고 학교 수를 일부 증설하였지만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하였고 학비도 비쌌습니다. 1920년대 말까지도 한국인의 취학률은 20%를 넘지 못하였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제는 초등교육과 기술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민족 동화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 대학을 구실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사회주의 확산과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대응하여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가 및 사회주의자를 탄압하였습니다. 제1조 국채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와 같이 치안유지법을 통해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일제의 정책에 대응하여 민족주의 세력 내에서 참정권 획득을 위한 자치운동을 추진하는 자치론이 부상하였으며 그 결과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통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를 부여하여 일제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가하는 민족 분열 정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일제의 이러한 유화 정책을 지지한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참정론 등과 같은 주장을 펼쳐 민족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경제 호황으로 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쌀 생산량이 감소하자 1918년 쌀 파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쌀값 상승은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제는 1920년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며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삼아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일제는 한국에서 쌀 생산 증대를 위하여 개간 및 간척 사업을 진행하였고 논의 비중을 높였으며 수리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다수학 품종으로 종자 개량을 추진하였고 비료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산항, 목포항 등을 통해 대량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한국의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증산량을 초과하는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일제는 한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의 잡곡을 대량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으로의 쌀 수출 증가로 지주들은 소장료로 거두어들인 쌀을 되팔아 부를 축적하였지만 지주가 고율의 소장료를 비롯하여 쌀 증산에 드는 수리 조합비, 토지 개량비, 비료 대금 등의 비용을 소장농에게 전가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자본을 축적한 일본은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독점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국내 자본을 식민지 조선으로 투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방직, 식료품 등 여러 산업 분야와 미쓰이, 미쓰비시, 노구치 등 일본의 대기업과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 1923년에 일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세를 폐지하여 일본 상품이 한국 내에서 다른 나라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한국 기업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더불어 1928년에 발표된 신은행령을 통하여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강제로 합병시켜 일제강점기에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에 예속시키는 등 금융 분야에서도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전쟁 종료 후 수출 시장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대공황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자 일본 군부 세력은 전쟁을 통하여 군수 공업을 육성하고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로 묶는 경제 블록을 구축하여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일제는 1931년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의 대립을 고의적으로 조장하여 서로 충돌하게 만든 만보산 사건과 남만주 철도의 일부를 스스로 폭파하고 이를 중국 측의 소행으로 조작한 만주 철도 폭파 사건을 계기로 만주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이듬해인 1932년 일본은 점령한 만주 지역에 괴뢰국인 만주국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일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원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만주를 농업과 원료의 공급지로, 한반도를 중화학공업 중심의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활용하며 조선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조선 북부 지역, 그 중에서도 함경도에 화학 및 금속공업 공장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중화학공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군수물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제는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하여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목화 재배를, 북부지방에서는 양 사육을 강제함으로써 일본 본토의 공업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제는 만주를 침략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에 일제는 일본과 중국 양국 군대가 충돌한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하며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는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제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하여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 한국인을 일본인에 동화시키고 일왕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여 전쟁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조선을 전시동원체제로 전환시키고 인적, 물적 자원을 대규모로 수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여 황국신민서사 암송과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을 강요하고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인 국민학교로 계칭하였습니다. 하나,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둘, 우리들 황국신민은 신의 협력 단결을 굳게 한다. 셋, 우리들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한다. 이와 같이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한국신민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는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내선 일체와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자녀의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1938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조선인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조선어 교육은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교육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이후 1943년에는 조선어 과목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수업 연한도 단축되었습니다. 1940년, 일본은 한글을 사용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포함한 모든 신문과 잡지를 강제 폐간시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연구를 주도하던 진단학회를 해산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한국어 연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1936년, 일본은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발표하여 치한유지법 위반자가 출소한 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발표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예방구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구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1942년에는 우리말 큰사전 출판을 준비 중이던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몰아 강제 해산시키는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키는 등 사상 통제 및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일본은 경제 혼란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일본은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한국을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식민지를 공업화하여 금속, 기계, 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선박, 차량, 비행기, 화약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워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로 북부 지역에 공업 발전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산업 구조 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농촌 사회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소작 농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소작 쟁의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일제는 농촌 자력갱생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4년 조선농지령을 제정하여 농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였지만 실제로는 소작쟁의를 무마시켜 식민체제를 안정화하고 황국 농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력갱생을 주제로 한 농가갱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신운동으로 확장시켰으나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일제는 대공황이 초래한 공업 원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남면 북양 정책은 일본의 방직 산업 원료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남부 지방은 면화 재배에, 북부 지방은 양 사육에 집중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이듬해인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인력 및 물자 수탈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특히 전투병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1938년 지원병제, 1939년 징용제, 1943년 학도 지원병제, 1944년 징병제 등을 차례로 시행하여 수십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으며 전쟁 준비를 위한 노동력 보강을 위하여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 탄광, 비행장, 전쟁시설 등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하여 여성들을 군수 공장 등에서 일하게 하였고 그중 일부는 전쟁터로 강제 이송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끔찍한 삶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침략 전쟁이 확대되자 일본은 한국에서의 물자 수탈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에 필요한 원료인 철광석, 석탄 등의 지하자원 약탈이 두드러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하여 위문 금품 모금, 국방 헌금 등을 강요하였고 농민과 노동자에게 저축액을 할당하여 저축을 강제하였습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이후 부족해진 군량미를 조달하고자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하고 미국 공출제와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의 확대로 무기와 군수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하자 금속 공출제를 실시하여 교회의 종, 사찰의 불상, 가정용 놋그릇, 숟가락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금속 제품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1943년에는 전시교육으로 제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연한을 단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총동원법을 통해 일제가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권을 상실한 후 국내의 민족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 아래에 놓였습니다. 1909년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일본군은 남한 지역의 의병을 대상으로 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여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1910년에는 안명근 등이 황해도 신천에서 무관학교 설립 자금을 모금하다 체포되는 안학 사건이 발생하였고, 1911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105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두는 105인 사건이 벌어져 항일운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의병장으로 불린 최응원을 포함한 의병들이 1915년 무렵까지 활동을 이어갔으나 일제의 지속적인 탄압과 색출 강화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애국지사들과 의병들은 더 나은 활동 여건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였고, 국내에 남은 민족 지도자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임병찬은 고종 황제로부터 비밀리에 지시를 받아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 1912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습니다. 독립의군부의 주된 목표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나라를 되찾아 다시 임금을 세우고 황제국가의 부활과 고종의 복위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의군부는 전국적인 의병활동 조직과 대규모 항일전쟁 추진 계획을 세웠고, 조선 총독부와 일본 총리 대신에게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 일제의 국권 침탈을 비판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단계에서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고, 임병찬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진과 김좌진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은 국권 회복과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를 통합하여 1915년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대한광복회는 각 지역에 군대식 조직을 마련하고 독립군 양성, 군자금 모금, 무기 구입, 친일부호 처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대한광복회는 일제에 의해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지만, 김좌진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 만주에 군관 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본회의 군사행동,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태 상회에 두고 한만 요지와 북경 상해 등의 지점 또는 여관 광무소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이와 같이 대한광복회 강령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3년에는 평양의 숭이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송죽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송죽회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해외로 송금하고 망명지사 가족과 국내에 잠입한 회원들에게 숙식과 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와 학생들이 결성한 기성볼단, 자립단 등이 항일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국내 비밀결사 운동은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인하여 차츰 사라졌으며, 이후 애국지사들은 직접적인 항일 활동 대신 교육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간도는 19세기 후반부터 몰락한 농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대거 이주한 지역으로, 특히 일제의 강제 병합을 전후하여 이민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주한 한인들은 용정촌, 명동촌과 같은 한인 집단촌을 형성하고 간민회를 결성하여 자체적으로 동포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 동포들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설, 김야견 등은 용정, 왕청, 연길 일대에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며 민족교육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맞서 북간도로 활동기지를 옮긴 대종교는 1911년 무장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광단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1919년에 군정부를 거쳐 북로 군정서로 확대 개편되며 한인 독립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관연성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무장투쟁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설 등은 북만주 지역의 밀산부에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을 건설하며 투쟁 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선 단체는 신민회였습니다. 신민회는 국내 의병운동이 어려움을 겪자 독립운동 기반을 국외에 마련하기 위하여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신민회가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회원들은 류허현의 신안민촌을 건설하며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설립하고 신흥강습소를 통해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신흥강습소는 현대식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운동가들에게 군사적 기술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경학사는 신흥강습소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민단으로 계승되었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한족회로 개편되었습니다. 한족회는 군사기관인 서로 군정서를 설립하고 신흥강습소의 후신인 신흥중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여 교육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여러 항일 의병 출신들이 설립한 다양한 단체들이 통합되어 대한독립단 등의 새로운 독립운동 조직이 탄생하였습니다. 삼원보에 경학사가 설립한 학교에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하였다.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연령은 18세 이상이었지만 더 어린 학생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과 교육 이외에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학생들의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가 더욱 활기를 띠었던 시절은 지청천, 김창환이 합류한 이후였다. 이들은 모두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으로 교관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신흥무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독립운동의 중심제 중 하나로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해주 지역은 지리적으로 두만강을 경계로 국내와 인접해 있으며 1860년대 초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 민족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연해주에서는 1908년 해외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인 해조신문이 창간되어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1년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 집단촌인 신한촌이 건설되었고 이상설 등은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권업회는 효과적인 독립운동 전개를 위하여 권업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고 이상설을 정통령,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며 무장독립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 정부는 독립군의 무장활동에 탄압을 가하였고 권업회와 함께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결성되며 활력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는 1919년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인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동휘 등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1918년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여 한인사회 내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족의 최고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 성전이며 청사에 빛난다.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당하자 국내외 지사들은 이곳에 결집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필사의 결의를 다짐했다. 성명회와 권업회 결성, 한민학교 설립, 신문 발간, 13도 의군 창설 등으로 민족 역량을 배양하고 대일 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이와 같이 신안촌 기념비 비문을 통해 만주와 연해주에 설립된 독립운동 기지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신규식, 박은식 등이 1915년 신안혁명당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김규식, 여운형, 문일평, 김구 등이 주축이 되어
1918년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습니다. 신한청년당은 1919년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여 국제 정세를 살피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지로 신한청년보를 발행하여 해외 동포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와 사상을 전파하려 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김규식은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고 독립운동 홍보 문서를 각국 대표와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신한청년당이 독립을 위하여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이 이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근대적 이민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인들은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미주 지역 한인 수의 증가와 한인 동포사회 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학이나 기업 경영 등 개인적인 목적의 이민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주 한인 사회에 다양한 단체들이 조직되어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908년 장인환과 전명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한 스티븐스를 사살하였습니다. 스티븐스 저격 사건은 미주 지역 한인들 사이에서 민족운동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으며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등의 주도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에서는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등에 설치된 지부를 통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모금을 시작하였고 이 자금은 주로 만주와 연해주의 항일 독립운동 지원에 쓰였습니다. 또한 기관지로 신한민보를 발행하여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고 교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13년에는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력 양성운동 단체인 흥사단을 창립하고 기관지 성격의 잡지 동광을 발행하여 교육과 계몽,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밖에도 1914년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독립군 사관 양성을 목표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고 1910년 이근영 등은 멕시코에서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동포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투쟁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레닌은 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하며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의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 지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1917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박용만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하였고 국민 주권론을 강조하며 한국의 독립과 자주정부 수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는 해외 민족 지도자 39인이 모여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한국의 독립전쟁을 촉구하며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한국 독립의 목소리를 일본 및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본단은 한일 병합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한다. 앞에서 요구한 내용이 실패할 때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28 독립선언서를 통해 조선 청년 독립단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19년 1월에는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의혹이 퍼졌고 이는 민족의 반일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천도교의 손병희, 기독교의 이승훈, 불교의 한용운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은 고종의 장례식 날짜인 인산일을 맞이하여 거족적인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을 만세 시위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33인의 민족 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민족 대표들은 최남선이 초안을 작성한 기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각지에 배포하였습니다.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한국의 독립의지를 명확히 밝힌 기미 독립선언서는 태극기와 함께 종교단체 및 학생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시위가 격화되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경우 일본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예정되었던 서울 탑골공원에서의 대규모 시위 대신 태화관에 모여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후 일본 경찰에 자진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동시에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리로 나가 만세 시위를 벌이며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0분 파고다 공원에 모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10여 년간 억눌려온 감정을 터뜨려 만세, 독립 만세를 외치자 뇌성병력 같은 소리에 공원 근처에 살던 시민들도 크게 놀랐다. 학생들은 종로 거리를 달리며 몸에 숨겼던 선언서들을 길가에 뿌리며 거리를 누볐다.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민족의 자결권이 실현되는 신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학생들은 덕수궁 문 앞에 당도하자 붕어하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멎었다. 이와 같이 스코필드 기고문을 통해 만세 시위의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 이후 평양, 원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독립선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제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였지만 시위의 열기와 규모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만세 시위는 전국의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정치적 지도자나 학생들만의 참여가 아닌 상인들의 철시투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사회 각 계층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월 중순 이후 만세 시위는 도시에서 농촌 각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큰 피해를 본 농민들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비폭력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섰습니다. 분노한 민중들은 면사무소나 군청 등을 습격하여 세금 징수 장부 등을 불태웠고 주재소나 경찰 관서를 공격하였으며 일본인 지주, 상인, 고리 대금업자들에 대한 응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세 시위는 국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서재필의 주도하에 미주 지역 동포들이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 행진을 벌였고 미국 독립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한국 독립에 대한 결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간도의 삼원보를 시작으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 등에서도 유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외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 군대, 소방대, 제향군인회 등을 동원하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무력 진압 과정에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이끌던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였으며 화성에서는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이 벌어졌습니다. 3.1운동이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진압되며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독립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신분, 계급,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민족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일제의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1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무장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통일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정부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한국 독립의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1운동은 민중의 사회의식을 크게 고취시켰고 이는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로 이어졌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특히 1920년대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였습니다. 연해주에서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열고 이후 이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들이 모여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한성 정부를 세우고 집정관 총재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를 임명하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임하였습니다. 각지에 세워진 임시정부들은 모든 인민의 평등과 인민주권이 기반인 민주공화정의 원칙을 추구하였습니다. 여러 임시정부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이동휘 세력은 임시정부를 러시아와의 국경에 인접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지리적 이점을 제공하는 연해주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승만 세력은 서구 열강의 조개 지역이 많아 외교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하이에 두어야 한다고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1919년 9월 상하이에서는 이승만과 이동휘를 각각 임시대통령과 국무총리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도입하여 입법기관인 의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그리고 사법기관인 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국내 항일 세력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습니다. 비밀 연락망 조직이었던 연통제는 국내 도군면에 설치되어 정부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비롯해 군자금을 조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교통국은 통신연락 상설기구로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를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독립공채를 발행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운동 관련 소식을 전하였으며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는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여 국민들의 독립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919년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전권대사로 임명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워싱턴 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한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활동을 펼쳐 미국 내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과도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20년에는 직할부대로 서간도 지역에 광복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를 광복군 총영으로 개편하여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을 임시정부 산하의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로 재편하여 활동을 체계화하였고 1923년 무렵에는 육군 주만 참의부를 두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독립군들은 임시정부와 별개로 활동하였고 임시정부 역시 무장투쟁보다 외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920년대 초 국내와의 연락을 담당하던 연통제와 교통국은 일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기능을 상실하였고 외교 활동 역시 강대국들의 외면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무장 독립투쟁론을 주장한 이동휘와 외교 독립론을 강조한 이승만, 실력 양성론을 주장한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충돌하였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이동휘 국무총리의 사임과 이승만의 미국 귀국으로 이어지며 임시정부의 지도력 약화와 독립운동의 추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 점차 위축됨에 따라 외교중심 접근법의 비판적인 신채호를 포함한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지역의 무장 세력들은 무장투쟁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독립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의 구조와 정책 방향의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23년에 여러 민족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직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1919년 2월 25일 미국에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을 통해 이승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에서 신채호, 김규식, 박용만 등을 중심으로 한 창조파는 기존 임시정부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안창호, 이동휘, 여운형 등을 포함한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과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들의 극심한 대립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회를 결렬로 몰고 갔으며 이는 임시정부 세력의 약화와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25년 임시의정원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곧이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변경하였고 1944년에 이루어진 제5차 개헌에서는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을 선출하였습니다. 1932년 이봉창의 도쿄 의거, 그리고 같은 해에 벌어진 윤봉길의 상하이 홍코우 공원 의거 이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의 강력한 탄압을 피해 청사를 항저우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이전을 거듭하며 전장, 창사, 광저우 등을 거쳐 마침내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충칭 정착 이후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에 속해 있던
한국국민당의 김구, 한국독립당의 조소왕,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지청천은 조직을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수행하며 항일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운 한국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중외 각계에 정중히 선언한다. 동지 동포들, 우리 3당이 1당을 조직하게 된 최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3당의 당위, 당강, 당책으로든지 독립운동의 의식으로든지 역사적 혁명 노선으로든지 3당 서로가 1당을 세울 만한 통일적 가능성을 충족하게 내포하였던 것이다. 둘째, 수 3년 내로 3당 통일의 예비 행동이 점차로 성숙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우리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려면 각계각층의 협력, 합작을 통하여 비로소 총동원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결론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각방의 정성 단결이 확립되어야 우리의 광복대업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한국독립당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0년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며 항일 전선에서 활약하였고 1942년에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41년에는 조소왕이 제시한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제정하여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삼균주의는 한국독립당의 핵심 사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추구하며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정 수립, 국유 재산제, 국비 의무교육제 실시, 주요 생산시설의 국유화, 자영농 위주의 토지 개혁, 그리고 남녀 평등 등을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존할 수 있다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지능하며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과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화세계를 하자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통해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을 알 수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였고 한국 광복군의 이름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1910년대 반도와 연해주의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조직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각 지역의 독립군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군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국경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을 통해 압록강 연안의 해산진을 점령하는 등의 중요한 군사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에 맞서 일본은 정규군 1개 대대를 투입해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의 근거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 등을 통합하여 대한북로 독군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들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157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며 일본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패전을 거듭하던 일본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만주 군벌과 협상을 맺고 독립군 공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를 포함한 한국의 독립군들은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고 독립군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두산 인근의 안전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패배 후 일본은 중국 내 마적단을 이용하여 훈춘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하고 이를 독립군의 소행이라 조작한 훈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은 훈춘 사건을 빌미로 만주 지역으로의 진출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만들고 조선 주둔군, 시베리아 파병군, 랴오둥반도 주둔군 등 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독립군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천주교 항일부대인 의민단, 대한국민군 등을 포함한 연합부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은 1920년 10월 청산리 부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였고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고동하 등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6일간 이어진 청산리 대첩에서는 총 10여 차례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립군은 60명의 전사를 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연대장을 포함한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는 등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완루구에서 홍범도 장군은 일본군의 포위 작전을 미리 알아채고 치고 빠지는 전술로 적들을 교란시켰다. 마주오던 일본군은 우리 부대가 이미 진지를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자기 편끼리 사격을 퍼부었다. 이 틈에 우리는 적의 후미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다. 어랑천에서 적은 병력으로도 적의 총공세에 맞서 싸우던 김좌진 부대는 뒤이어 당도한 우리 부대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승리를 이끌었다. 천수평에서 북로 군정서의 기습 공격을 받아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어랑촌으로 들어갔다. 어랑촌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북로 군정서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다. 교전 중 독립군 연합부대가 합류하였고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청산리 대첩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의 패배 이후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 아래 간도의 한인 마을을 습격하였습니다. 일본군은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의 주거지와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31명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화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나도 가옥 9칸과 교회당, 학교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11월 1일에는 왜군 17명, 외경 2명, 한인 경찰 1명이 와서 남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죽인 뒤 남은 주민들을 모아 일장 연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무장 독립운동 비사를 통해 간도 참변의 실상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은 대규모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부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만주 진출이 한인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러시아와 만주 사이의 국경 지역인 밀산으로 이동해 집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36개 독립군 단체 3,500여 명의 병력이 결합하여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고 약소민족운동 지원을 약속한 레닌의 군대인 적군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러시아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전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일부는 다시 만주로 돌아왔으며 일부는 헤이룽강 연안의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내부에서는 여러 세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 1921년 6월 러시아 적군으로부터 무장해제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목숨을 잃은 자유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독립군의 일부는 적군에 편입되었으나 나머지는 옛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만주로 돌아갔습니다.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독립군들은 항일투쟁의 지속을 위해 흩어진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남만주에서는 서로 군정서와 대한독립단 등이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하였고 뒤이어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육군 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압록강 건너의 지안현을 중심으로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참의부는 단순한 행정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군사 조직을 운영하며 군사 교육을 실시해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의부와 입장을 달리했던 일부 세력은 국민대표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동삼을 중심으로 정의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정의부는 하얼빈 이남의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통치기구와 700여 명의 군사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였습니다. 북만주 지역에서는 자유시 참변 이후 돌아온 독립군을 주축으로 대한독립군단이 재조직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독립군단은 김좌진의 주도 아래 북만주 일대에서 신민부를 결성하였습니다. 신민부는 삼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통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500여 명의 병력을 갖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 과정에서 성립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는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적 민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독립군의 훈련 및 작전을 관리하는 군정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3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한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직과 군대를 운영하는 등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무장 독립군을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였으며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진흥과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920년대 중반 만주 지역 독립군의 활동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군의 보복 위협으로 인하여 한인 동포들의 지원이 감소하였고 일본과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미스야 협정은 독립군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색출 및 삼부의 성립 등 독립군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25년 만주 군벌 장쩌린과 한인 독립군 체포 및 인도를 명시한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하는 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동북 삼성의 군벌 장쩌린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되어 독립운동하는 한국인은 잡히는 대로 외에게 넘겨졌다. 미스야 협정 이후 독립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독립운동은 일제뿐만 아니라 만주 군벌의 탄압까지 받으며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미스야 협정 체결과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등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축이 약화되자 1920년대 후반에는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고 1920년대 후반 만주에서도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어 독립운동의 효율성과 단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 관내 민족유일당 운동은 상하이, 난징 등지로 확산되며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만주에서도 삼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조직되어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조직되어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결성함으로써 새로운 독립운동의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항하여 암살, 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에 의해 비밀리에 조직된 의열단은 본부를 베이징으로 옮긴 뒤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 및 군 수뇌부, 친일파를 처단함으로써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혁명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는 폭력투쟁을 통한 민중주도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고 이를 의열단의 주요 활동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낼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자면 오직 혁명으로서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구시대의 혁명으로 말하면 인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인민을 지배하는 상전, 곧 특수 세력이 있어 이른바 혁명이란 것은 특수 세력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자신을 위하여 하는 혁명이기에 민중혁명, 직접 혁명이라 부르며 이와 같이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의열단의 의거 활동이 동포들에게 항일의식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열단은 1920년대에 걸쳐 여러 차례 의미 있는 의거를 실행하였습니다. 1920년 부산경찰서의 박재혁이, 1921년 조선총독부의 김익상이, 1923년 종로경찰서의 김상옥이, 1924년 일본 왕궁의 김지섭이, 1926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나석주가 폭탄을 투척하였고, 이러한 의거 활동은 일제에 대한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독립의지와 불굴의 저항 정신을 내외에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 의열단은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장투쟁으로 활동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1926년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들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군사교육 및 간부훈련을 받았고 1932년에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열단원들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적 무장투쟁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대표회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분열 및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 농민 간의 유혈 충돌인 만보산 사건 발생 후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이 더욱 어려워지자 1931년 김구는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였습니다. 이후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은 1932년 1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마차를 겨냥해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이 상하이 사변의 승리와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자 윤봉길은 1932년 4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폭탄 의거를 일으켜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위 관리들을 살상하였습니다. 한인애국단의 의열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며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발한 독립운동과 국제 여론의 변화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인의 중국 내 무장투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의열 활동 역시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강우규는 당시 새로 부임한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며 1928년 조명하는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 암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열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다양성과 독립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드러내며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혁신의회는 북만주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여 독립활동을 전개하였고 국민부는 남만주에서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은 대공황의 여파로 농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31년에는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켜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듬해인 1932년에는 만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고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중국군과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서 독립전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남만주를 근거지로 한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1932년 영릉가 전투와 1933년 홍경성 전투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큰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얼음 덩어리가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밤 12시 정각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려야만 했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조선혁명군의 활약을 알 수 있습니다.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932년에는 쌍성보 전투에서 1933년에는 사도하자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후 1시경 일본군의 전초부대가 지나간 뒤 본대가 화물 자동차를 앞세우고 대전자령의 계곡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려 일본군을 살상하고 자동차와 우마차를 파괴하거나 운행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며 적을 완전히 포위하여 고립시켰다.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부대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조직적으로 맹공을 퍼부었기 때문에 매복에 걸려든 일본군은 중무기와 차량 등을 버리고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의 괴멸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한국 독립군이 활약한 대전자령 전투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일본군의 공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투쟁 방법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상당수 독립군은 안전한 활동 기반을 찾아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광복군의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20년대 초부터 만주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되며 많은 한국인 동포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31년 만주 사변이 발생하자 중국 공산당은 지역 내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의 여러 지역에서는 유격대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33년 중국 공산당은 만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유격대를 통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하고 항일 세력의 단결과 노동자의 주도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코민텔은, 즉 국제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일제에 맞서는 모든 세력의 단결을 추구하며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 내에서 활동하던 한인 유격대는 함경도의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천도교 등의 민족주의 세력까지 아우르며 1936년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국내 민족운동가들과 협력을 통해 함경도 일대에서의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보천보 등지에서 일제의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일 오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국경 보천보 우편소에 200여 명이 습격하여 우편소를 포위, 방화하고 계속하여 보천보 부근에 있는 면사무소와 보통학교, 소방사무소 등을 습격, 방화하였다. 이 급보를 접한 해산진 우편국에서는 현재 자동차로 급행하였는데 우편소장 이하 가족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보천보 전투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39년부터 시작된 일본 관동군의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동북항일연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적 군사활동이 어렵게 되는 등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안전한 지역을 찾아 소련의 연해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항일연군은 만주 지방에 소부대를 파견하여 유격 활동을 지속하였고 일부 한인 유격대원들은 광복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며 소련군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북한 정권 수립의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만주를 점령함에 따라
대일전선이 중국의 화베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관내가 무장투쟁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주에서 활동하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도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고,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세력 간의 연합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김원봉의 의열단,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지청천의 신한독립당,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등은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한반도의 독립 및 자주권 회복을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조직이 가진 독립운동의 역량을 통합하여 더 효과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결성한 중국 관내 최대의 통일전선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구 등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인 1935년 임시정부의 방침을 고수하며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후 민족혁명당 내에서 김원봉의 독주로 좌경화된 의열단이 주도권을 잡자 조소왕, 지청천 등은 이탈하여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은 김구,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과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전략과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을 계승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지지하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은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38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의 주도하에 우한 지역에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로 대일 항전에 참여하여 전투를 벌이는 것 외에도 정보 수집, 포로 신문, 후방 교란, 심리전, 선전 활동 등을 통해 중국 국민당 부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강도, 일본 군벌은 아시아를 침략하고, 나아가서는 단연간의 헛된 꿈인 세계 정복으로 옮기려 하는 광기가 되어 중화민국 침략 전쟁을 개시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선혁명가들은 모름지기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고, 나아가 중국 항전 중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기치 아래 일치 단결하고, 동시에 동양에 있어서의 항일의 위대한 최고 지도자인 장제스 위원장 아래 함께 모여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조선의용대 결성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이 일제에 맞서기를 주저하자 1942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충칭으로 이동하여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고, 중국 국민당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은 더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일본과 교전 중인 화베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941년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함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 중국 공산군과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며 눈에 띄는 전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의용대가 조직적으로 개편되어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후일 북한으로 들어가 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한편 김구와 이시영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1935년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후 민족혁명당에서 좌경화 정책에 반대하여 이탈한 세력들과 연합하였습니다. 이들 연합은 한국 독립운동의 다양한 이념적 경향을 아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40년 충칭에서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광복군을 조직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우리들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2년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을 흡수하고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이 합류함으로써 군의 전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당으로서의 한국독립당,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군대로서의 한국광복군을 갖추게 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군대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에 의해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에는 한국광복군은 국군 총참모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임시정부는 명목상의 통수권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이 폐기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의 지휘권을 직접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독립적인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943년에는 한국광복군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 인도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문, 정보 수집, 선전활동 등을 수행하며 연합군을 지원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를 항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주둔 중이던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 한국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를 국내 투입을 위한 유경요원으로 특별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훈련을 완료한 요원을 중심으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1945년 8월 20일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실행 직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계획된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1942년에 조직된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으로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두봉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사회주의 계열의 화북청년연합회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통합하여 창설한 조직으로 중국 공산군인 팔로군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의용군은 예난으로 이동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항일 군정학교를 설립하여 혁명가를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현대 한국사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